라디오 조상훈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3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신문 일면 톱기사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부터 가보겠습니다. 가계빚 68조 원 늘 때 재벌들은 37조 원 더 쌓았다, 이런 제목입니다. 10대 그룹의 작년 사내 유보금이 504조 원,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기업 소득이 가계로 흐르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게 한겨레 신문의 지적입니다. 23일 재벌닷컴이 국내 10대 그룹 96개 상장사의 2014 회계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본 결과 이들 96개사 유보금 지난해 말 현재 503조 9천억 원, 1년 전보다는 한 37조 630억 원, 8.1%가 늘어났다고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가계빚은 68조가 늘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빚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이자 더 싸졌어요. 솔깃해진 빚의 유혹, 이런 제목인데요. 1억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았을 때 원리금 부담이 1년 새 한 연 137만 원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리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나도 한번 빚내볼까,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계대출 한겨레 신문도 다뤘지만요. 작년에만 67조 원, 한겨레 신문은 68조 원인데 약간 반올림에서 숫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이 신용대출 연체율 0.1%포인트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빚 얘기가 두 개 신문의 일면 톱기사로 오늘 다뤄졌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좀 반가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제대로 정책으로 추진이 될지가 의문입니다. 정부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사교육비, 통신비, 그리고 자동차 부품비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서울신문 일면 톱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원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고요. 또 자동차 대체 부품 공급을 늘린다고 합니다. 알뜰폰의 전파 사용료 면제 연장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과도한 시장 개입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 과연 실제로 정책적으로 이게 추진이 될지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는 대목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부실한 정책 뒤엔 깜깜이 국가통계라는 일면 헤드라인 제목입니다. 취업자 수를 계산하는데 연휴를 감안 않고 조사를 해서 조사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2월의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2월 취업자 수는 2,5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8만 명 늘었다고 하고요. 2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121만 명이 늘어난 고용 대박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었다는 거죠. 2013년 2월 조사 주간에 설 연휴가 낀 탓이 컸다고 합니다. 당시 취업자 수가 실제보다 적게 조사돼서 이후 2년간 2월 고용 증가폭이 큰 것처럼 보이는 이른바 착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의 토대가 되는 국가 통계 중 상당수가 조사 방식 등의 문제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깜깜이 통계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청년들 다 내보내라고 했지만 외국서 접시만 닦았다, 허울뿐인 해외 인턴, 이런 얘기인데요. 지난 19일이었죠.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라. 다 어디 갔느냐고, 다 중동 갔다라고 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
저출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다 비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 대통령이 인식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다 이런 지적했었는데 오늘 경향신문이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대통령의 청년 실업에 대한 인식 좀 비판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524 제재 딜레마 해법 못 찾는 정부라는 제목이고요. 북한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우리 정부가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좀 예외 적용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날조극이다 이런 입장 되풀이하고 있고요. 또 26일이죠. 지금 천안함 폭침 5주기 되는 날인데 남쪽에선 찬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주장들 또 얘기들을 싣고 있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입니다. 2006년에서 2011년 축산농 피눈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11개의 사료업체가 담합을 했고요. 이걸 공정위가 적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예상되는 과징금 1조 원을 물리려고 공정위가 심의를 앞두고 있다는데 그런 기사입니다. 다국적 기업이 포함된 대기업들이고요. 사장부터 대리까지 조직적으로 이 담합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고요. 5년간 15차례 불법 저질렀다. 공정위가 밝혀낸 사실이라고 합니다. 관련 매출 이렇게 담합해서 인상폭은 크게 하고 값을 내리게 될 때는 인하폭은 작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매출액이 약 13조 원 정도 될 거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공정위가 예상치대로 과징금 1조 원 물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곧 그 전체 전원회의가 열려서 이 사건 심의한다는 얘기가 오늘 국민일보 일면에 실렸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거인 떠나다 이런 제목인데요. 어제 새벽에 타계했죠.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초대 총리 타계 소식을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달았습니다. 비교적 많은 분량의 기사를 다른 지면에 할애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이제 리콴유 총리가 한국을 여러 차례 찾았는데 그때 통역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인연 때문에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그 리콴유 장례식에 참석한다. 그런 기사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JTBC 파운더스컵 LPGA 골프 얘기인데요. 자사가 JTBC가 주최한 대회라 아마 이 기사를 톱으로 실은 것 같습니다. 김효주 선수가 어제 오전에 LPGA 데뷔 첫 승 이뤘는데 누구도 못 간 길 LPGA 6연승. 이 6연승이라는 얘기는 올 시즌 LPGA 대회 6개가 열렸는데 한국 선수 5명 그리고 한국계 뉴질랜드 교포죠. 리디아 고까지 모두 한국 선수 아니면 한국계 선수가 6차례 대회를 우승했다는 얘기고요. 스포츠 소식이 중앙일보 일면에 하나 더 실려 있습니다. 박태환 선수 청문회 결과인데요. 자격정지 18개월이라고 합니다. 리우올림픽 출전길은 열렸다고 제목은 뽑혀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징계 만료 3년이 지나야만 국가대표로 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바꾸지 않는 한 박태환 선수는 국내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기 때문에 바꿔서까지 리우올림픽을 출전시켜야 될 거냐 이런 논란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기사인데 다른 신문에 일면에 그냥 제목만 있습니다. 저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 김효주의 우승에 영향을 받아서 PGA에 진출하는 줄 알았는데 출장 중에 미국에서 골프를 쳤다는 기사도 오늘 주요 신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일면 사진들 살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 사진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불 끄러 북으로 DMZ 향하는 헬기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입니다. 북한 지역 비무장지대 DMZ에서 불이 났는데 이 불이 철책선을 넘어서 우리 측 그러니까 경기 파주시 도라산 인근으로 어제 번졌다고 합니다. 연기가 자욱한 임진각 전방으로 이 소방 헬기가 불길을 잡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네요. 이 다리 이게 그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 나오는
그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예. 불이 나니까 산림, 소방, 군 당국, 우리 측이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헬기 7대와 소방차 11대 등 장비와 산불 진화 대원 50여 명을 동원해서 진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게 금방 갈 수 있는 북녘입니다. 한겨레 일면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101일 만에 밟은 땅, 다시 오를 일 없기를 이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고요.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경기도 쌍용차 평택공장 70m 높이 굴뚝에서 농성을 이어온 사람이 있죠.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정책기획실장이 농성 100하루째인 어제 낮 이 농성을 풀고요. 땅으로 내려오면서 그동안 응원해준 동료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요 사다리, 철근, 철제, 사다리 이 틈새로 손을 뻗어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은 씨는 평택 공장에 모인 기자들과 화상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서 굴뚝에서 내려가야만 노사교섭에 좀 더 속도가 붙지 않겠나 생각했다. 다시는 이런 곳에 노동자가 올라오지 않기를 바란다. 너무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굴뚝 사진 꼭대기에 또 와요라고 써져 있는데 네. 이건 다시 올라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응원원 시민들 그렇죠. 예, 또 오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이었다고 이창근 실장이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참 속상합니다. 경찰이 바로 체포했죠. 병원으로 갔는데 이제 건강 상태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네. 예. 뭐 도주할 우려 없고 그렇죠. 증거 인멸할 여지도 없고요. 예. 경찰이 좀 합리적인 판단 이번에는 진짜. 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김정욱 사무국장 결국 영장 청구했다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나머지 신문들은 한 사람의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뭐 이 내용인데 이걸 굳이 여러 앵글별로 다 소개를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국민일보 사진 기사로 한 꼭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국 만들고 국부 떠나다라는 제목.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환하게 웃는 얼굴에 사진을 크게 실었습니다. 어제 91세를 일기로 타계했죠. 1923년생입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살았고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9일 싱가포르 국장에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국부 잠시 뒤에 조간 브리핑에서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만 글쎄요. 한 나라에 지금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필요한 시대는 아니겠죠. 대다수의 언론이 국부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조금 의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공과 과를 일단은 차치하고 싱가포르라는 한 나라를 지금의 모습으로 일군 사람이라는 점 자체에는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요 정도 보면은 오늘 아침 조간신문 일면 주요 사진 기사 대략 다 살펴보는 셈이 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3월 24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에 한겨레신문 또 한국일보가 가계 빚 얘기 일면 톱으로 다뤘다는 말씀 드렸는데 예. 이 빚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일보 3면 기사 조금 더 자세히 펼친 3면 기사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참에 나도 빌려볼까? 부동산 증권 시장부터 들썩들썩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사례로 시작을 하는데 56 김모 씨는요. 2년 전에 퇴직과 함께 화장품 가게를 열면서 아파트 시가 한 6억 5천 한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를 담보 삼아서 연 5.3% 고정금리로 1억 5천을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듬해에는요. 가게를 넓히려고 연 4.3% 변동금리로 5천만 원 더 빌렸고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모두 소진되자 김 씨는 사업자 대출 연 4%대로 1억 5천만 원을 또 빌렸습니다. 현재 갚아야 되는 월 이자만 8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 김모 씨가 요즘 또 대출을 생각 중입니다. 지금 3억 5천만 원 대출 받아서 월 이자만 80만 원인데 그렇죠. 추가로 대출을 생각하고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예. 김 씨는 지금 있는 빚도 죽을 때까지 갚을 생각을 하면 참담하다라면서도요. 이자가 더 싸진다고 하니까 솔깃하다 이렇게 기자에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자, 오는 11월 결혼할 예정인 26살 임모 씨는요. 1억 5천만 원을 빌려서 전세를 구하려다가 최근 주택 구매로 그냥 사버리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전세 물량도 없는 데다 금리까지 내린다고 하니까 대출을 5천만 원 정도 더 늘리기로 한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억 5천만 원이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금리 인하를 감안하면 좀 더 빚을 내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기준금리 1% 시대가 열리면서 빚에 대한 두려움이 한층 꺾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엔 그럼 빚 내지 뭐 이런 얘기가 예사로 들린다고 하고요. 그런데 대출로 구입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거나 혹은 소득이 받쳐주지 않을 경우 지금의 달콤한 기대가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미국이 금리 올리면은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의 대출 이자가 수배로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빚의 유혹은 증시에서 우선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어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잔액은요. 18일 기준으로 6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고요. 이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1분위 하위 20%죠. 이 계층의 원리금 상환액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 새 무려 64.7%나 늘었고요. 2분위, 3분위도 각 23.4%, 29.5% 늘었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계층 4, 5분위는요. 증가율이 10%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웅변하는 그런 통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낮은 금리에 취해 추가로 빚을 냈다간 향후 빚더미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들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주식시장에서 이 신용융자 받아서 주식 예. 투자하는 거요. 예. 이거 뭐 이익이 나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손절매하는 경우 속출할 수 있고요. 예. 이럴 경우 타격 커지죠. 네. 손절매는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한국일보 3면 기사 조금 더 보겠습니다. 같이 배치가 된 기사인데 빚의 속도로 빚 늘어도 역대 정부 경기부양 명목 가계부채 폭탄 돌리기라는 제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빚내기 쉬워진 환경이 조성되면서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는 한층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997년 말 외환 위기를 거치며 조성된 저금리 기조에 정부의 내수 진작책과 금융회사의 소매 영업 강화가 맞물려 가계빚은 10년 넘게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가계소득 증가 속도가 이를 따르지 못하면서 가계부채는 양과 질 모두에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들 단기적 경기 부양을 우선시하며 마치 폭탄 돌리기 하듯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미루어 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가계부채는요, 외환위기 직후 빠르게 하향 안정화된 금리의 편성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3%대로 진입했던 2003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가계 신용, 대출과 카드 사용액을 합한 금액이죠. 이 규모는 연평균, 진짜 굉장하네요. 연평균으로 56조 원 늘었다고 합니다. 2.3배로 커졌다고 하고요. 주택가격 폭등기였던 2005에서 2007년엔 매년 96조에서 118조 원의 가계 빚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급등세는 미국과 유럽에서 가계부채가 일제히 줄어들었던 2008년 금융위기 국면에도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경제 규모에 비례한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우리의 경우 부채 증가세가 가계의 소득보다 가파르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가계가 늘어나는 빚을 갚아나갈 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하면서 상환 실패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예. 정부의 가계부채 유발 정책은 벌써 여러 차례 홍역을 치렀습니다. 현금 서비스 확대, 수수료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결국 다음 정부에서 400만 명의 신불자를 낳았죠. 그럼에도 정부는 경기에 미칠 파장을 의식해 당장에 큰 불만 잡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100조 원에 육박한 현 상황에서도 정부는 안심 전환대출 상품 출시로 은행 가계대출에서 장기 분할 상환형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내놓았을 뿐 신규 대출 억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상환능력 심사 강화를 내세우며 은행에 떠맡기는 형국입니다. 예. 이 정부가 내놓은 안심 전환대출 상품이요. 예. 이게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으니까. 예. 어제 임종영 그 금융위원장인가요? 네. 한도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또 발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빚 더 내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한 달 한도가 지금 5조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꼭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치달을지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돈 얘기 좀 해봤고요.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월호 특위 내부자료 밖으로 줄줄이라는 기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내부자료가요. 파견 공무원을 통해서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 경찰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생명으로 하는 특위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특위는 어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특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지난 20일 특위 내부 자료가 부당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파견돼 특위 임시지원단에서 근무하는 K사무관은요. 지난 20일 오후 5시 29분 강용석 대통령 비서실 부의사관, 박승기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과 방배경찰서에 세월호 특조위 임시지원단 주간 업무 실적 및 계획 송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해당 메일엔 150320 날짜겠죠. 예, 일시겠죠. 2015년 3월 20일이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주간 업무 보고 파일이 첨부돼 있었다고 합니다. 특위 지원단과 상임, 비상임 위원에게 배포되온 주간 업무 보고에는 한 주간 특위 활동이 일자별, 시간별로 정리되어 있고요. 다음 주 계획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위 관계자는 업무 보고를 보면 특위 활동 내역과 향후 활동 계획까지 모두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이런 얘기겠죠. 예. 예. 이게 특별법에 관련된 법조항이 있을 텐데 예. 이런 공무원들 처벌하거나 뭐 그럴 근거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경향신문이 조금 더 들어가서 다루고 있습니다. 14면 사회면으로 넘어가서 한 꼭지 더 실었는데 예. 시행령 제정 등 파행, 일주기 전 출범 어려워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세월호 특유의 내부 문건 유출이 문제가 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1월 16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세금 도둑 발언을 하면서 인용한 자료는요.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이 가공한 문건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자료는 공식 문서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긴 했다고 하는군요. 특위의 내부 자료가 정부, 청와대, 여당으로 흘러들어간 반면 정부는 특위 측에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반복된 내부 자료 유출로 특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당연히 나오겠죠. 정부 측 대표 중 시행령 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지난 1월 임명되기 전까지 새누리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일했습니다. 예. 내부 자료 유출 사건의 경위 파악은 내일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사를 맡은 조대환 부위원장은 이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위 파악 후 내부에 보고할 사안이라서 아직은 밝힐 수 없다. 해당 사무관은 아무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일단 이 정도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예. 뭐 처벌하고 그런 조항은 없는 모양이죠. 그런가 봅니다. 우선은 뭐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정부와 새누리당 참 법은 제정이 돼 있지만 시행령 등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좀 제정이 돼야 네. 공식적으로 세월호 이 조사특위 활동을 할 텐데 네. 어쨌든 지금 시행령 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일주기 4월 16일 네. 예. 그 전에도 남았죠. 이거 특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죠. 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 또 희생자들 2번, 3번, 4번 죽이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전망합니까? 일주기 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나 그 일주기 추모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그거는 참석을 당연히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안 하면은 글쎄요. 그 하지 않는 그림이 그려지진 않는데. 예, 저는 그려집니다. 그려지십니까?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상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뭐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예, 이완구 국무총리. 자, 화제 한번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보지요. 외국에서 접시만 닦았다. 허울뿐인 해외 인턴. 대통령은 대한민국 청년들 다 보내라고 했지만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케이스로 사례로 시작을 합니다. 이 기사도요. 자, 지방의 한 전문대학에서 호텔 경영을 전공하던 권지형 씨, 23살이고 가명입니다. 이 권지형 씨는 지난해 3월 이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K업체 임원의 특강을 들을 때만 해도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고 합니다. 외식업계에서는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이 지형 씨는 학교에서 K업체의 싱가포르 지점으로 해외 인턴을 보낸다는 소식에 바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직접 돈 벌면서 학교를 졸업할 수 있고요. 취직할 때 이력서에 한 줄 쓸만한 경력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뒤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 권 씨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일주일에 이틀은 휴무이고 40시간 근무, 식사는 하루 3끼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6월 중순 시작된 권 씨의 이 지영 씨의 싱가포르 생활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을 일해야 했고요. 일주일에 하루뿐인 휴일도 바쁘면 못 쉬었다고 합니다. 식사는 근무하는 날 중간에 한 끼만 제공됐고 일요일은 컵라면이 다였다고 하고요. 처음 몇 달은 홀에서 서빙도 했지만 이내 접시 닦기 보조로 역할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권지영 씨는 인턴이기 때문에 급여가 적고 고생해도 배울 게 있으면 불만이 없을 텐데 접시만 계속 닦았다. 굳이 싱가포르까지 가서 접시를 닦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급여는 한 달 1,500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약 122만 원. 예. 숙소 비용 40만 원, 교통비 10만 원 빼면 70만 원 정도 손에 쥘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라. 다 어디 갔느냐고. 다 중동 갔다고. 이런 말을 했죠. 15년 7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 해결책으로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제시한 겁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세계로 프로젝트에
31억 원을 투입했죠. 고용노동부는 K무브라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취지입니다. 예. 그러나 정작 해외로 진출한 청년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교육 효과는 있는지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현지 노동 환경이 어떤지에 대한 검토 없이 무작정 내보내기만 하는 것은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취업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사지로 내모는 결과만 초래한다. 정부가 청년 해외 취업의 양뿐만 아니라 질과 관련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발언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이제 반박하는 글들을 예. 올렸는데요. 예. 제가 포털에 있는 블로그 하나에 올라온 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보헤미안이라는 이런 이름을 쓰는 분인데요. 닉네임이요. 예. 박근혜 중동, 너 나가라 중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된 기사입니다. 경향 3면입니다. 청년들 중동 가라고 당신이 가라 중동 비슷하네요. 이런 예. 부제가 붙었고요. 김무성 청춘무대 된설이라는 제목입니다.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미팅했던 얘기인데, 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청년층 공략에 나섰다가 오히려 된설이 맞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4.29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관악을 지역 고시촌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청춘무대라는 이름의 타운홀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들과 격의 없이 소통함으로써 취약한 청년층 공략을 위한 일종의 외연 확장 행보였겠죠. 하지만 정작 청년들의 거센 항의에 맞닥뜨렸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 도착에 맞춰 행사장 앞에서는 정부 여당의 청년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청년연대 소속 대학생을 비롯한 20대 청년들, 박근혜 정부의 해외 인턴 정책을 비판하면서 청년들 중동이 나가라? 너 나가라 중동. 이런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또 선거 때만 반짝 정치쇼, 청년들이 바보냐, 청년이 죽어갈 때 박근혜 김무성은 뭐 했나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항의했습니다. 이들이 행사장 바깥에서 외치는 구호에 묻혀 청춘무대 본행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김무성 대표가 시위 학생 대표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자 한 학생이 행사장에 들어와 박근혜 정부 3년째인데 그동안 청년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집권 여당 대표가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등 강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예. 머쓱해진 김 대표는 피케팅까지는 좋은데 행사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소란 떠는 것은 기본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네요. 이어서 청년들 분노가 폭발하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일단 상황은 수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김무성 대표가 청춘무대를 오늘은 부산 해양대에서 갔고요. 예. 여기는 좀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5일에는 한양대에서 갖는다고 합니다. 청년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 기사에서 소개를 해드린 내용인데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굴뚝농성 이창근 씨 101일 만에 내려와 경찰 즉시 체포라는 경향신문 13면 기사입니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평택공장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온 이창근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정책실장이 101일 만이었죠. 어제 굴뚝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기 전에 취재진과 10여 분간 화상통화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더 이상의 농성은 의미가 없다. 임원진과 사측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계속 굴뚝에 있는 것은 불신을 더 키울 우려가 있다. 다시는 노동자들이 이런 곳에 올라오지 않길 바란다. 너무 고통스럽고 외로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창근 전 실장이 땅으로 내려오자 곧바로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하는군요. 경찰 관계자는 이창근 전 실장의 건강 상태를 보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속할 수 있는 사유, 조건은 간명합니다. 증거를 감출 우려가 있는지, 도망갈 우려가 있는지. 있을까요? 우려가?
예. 경찰이 적용한 혐의 중에 이건 좀 잘못 표현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주거를 침해했다. 뭐 굴뚝이 주거라고 봐야 되나요? 거기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얘기한 걸까요? 주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쓸데없는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 한겨레 24면에 의민 기사가 한 곡지 실렸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탈북 청년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작지만 큰 시도. 이런 제목의 기사고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위치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 생전에 노 전 대통령이 즐겨 불렀던 노래 상록수의 선율이 낮게 흐르는 가운데 11명의 젊은이가 묘역 중앙의 헌화대에서 차례로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젊은이들의 참배는 하지만 그들의 소속 단체를 확인하는 순간 특별한 의미를 담은 참배가 됐다고 하는군요. 참배를 한 11명의 젊은이는 모두 With You라는 탈북 청년 모임 회원이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날 참배는 탈북자 단체가 주도한 최초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였다고 합니다. 남한 사회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수가 3만 명에 이르렀고요. 수많은 탈북자 단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탈북자 단체의 이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적은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물론 탈북자 단체들이 모여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가지 말자고 공개적으로 결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탈북자 사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단체의 이름으로 찾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금기가 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된 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도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두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과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공동 번영에 초점을 뒀던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과 결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With You라는 단체가 이렇게 금기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조직의 구성원과 운영 그리고 조직의 목표 등이 모두 기존 탈북자 단체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With You는 핵심 구성원들이 직장을 가진 20, 30대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북한을 떠난 뒤 남한에 정착했겠죠. 그 뒤 남한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한에서 받은 정규 교육은 이들에게 보수적인 사고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는 큰 힘이 되어 주었다는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예. With You는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멋진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두 날개가 필요한데 탈북자 단체라고 해서 진보의 날개 없이 보수 편향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With You는 이런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 임의 단체를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부의 정식 단체로 등록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보류했다고 하고요. With You 구성원들은 한쪽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려는 이런 노력이 3만 명에 이르는 탈북자 전체의 남한살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사실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이미지는 더 나빠졌죠. With You 회원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무엇보다 현재 탈북자 사회의 이념적 편향이 강화된 것처럼 보이는 점을 꼽습니다. 예. With You는 이런 취지에 맞춰서 지금까지 4사람의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인 그런 행사는 오는 7월께 시작이 되지만 그에 앞서서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대통령들의 묘역에 참배하는 것이 예의라고 판단했다는군요. 따라서 지난 7일에는 이미 현충원을 찾아가서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1일 서울에서 버스로 왕복 10시간이 넘는 길을 달려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방문한 겁니다. 자, 노무현과 탈북자는 공통점이 많다. 여기에 참석한 한 청년의 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뒤 봉하마을에 있는 추모관 등을 둘러보고 난 다음 With You 회원이 밝힌 소감이라는 것이죠. 회원들은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골 출신의 상고 졸업이라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다는 그 도전 정신이 큰 울림을 준다고 밝혔다고 하는군요. 강원철 위드유 초대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7월 베트남에서 400여 명의 탈북자를 한꺼번에 입국시키는 등 역대 대통령 중 재임 기간에 가장 많은 탈북자의 입국을 허용했다는 사실이 탈북자 사회에는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자, 간담회도 열렸던 모양입니다. 여기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너무 탈북자 문제에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다고 합니다. 새겨 들어볼 만한 그런 말인 것 같고요. 제가 유독 길게 세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소개해드렸거나 소개해드릴 조간 기사들 중에 가장 뜻깊은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탈북자들의 어떤 사안을 보는 관점도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전단 열심히 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요. 예. 예. 앞서 주거 침입죄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 형법상으로는 이제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이든 관리하는 건물이든 모두 주거 침입죄로 적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있습니다. 이 평택공장의 굴뚝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건물에 그렇죠. 해당해서 건조물이라고 해당되니까 예, 해당이 되는군요. 광의의 의미로 이제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화제를 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한겨레 일면으로 가봅니다. 이상득 경남기업 워크아웃 빼달라 청탁 전화. 누군가의 워딩을 기사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예. 드디어 등장을 본격적으로 하는군요. 경남기업이 2차 워크아웃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이렇게 부르죠. 2차 워크아웃 대상으로 거론되던 2008년 9월쯤에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경남기업의 주채권 은행인 신한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경남기업을 워크아웃에서 제외해달라 이렇게 청탁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이 평소 친분이 있던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 사람의 요청을 받고 청탁성 전화를 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한겨레가 취재한 대상은 신한금융지주하고 검찰 관계자들을 취재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자, 신한금융지주 쪽이 결국 이상득 전 의원의 요청을 거절해서 결국 워크아웃 제외 청탁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신한금융지주 쪽 관계자는요. 이명박 정부 초기 이상득 전 의원이 경남기업 건으로 전화해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득 전 의원은 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으로 금융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예. 슬슬 등장을 합니다. 이상득 전 의원의 이름이 본격적으로요. 수사가 속도를 좀 낼지 궁금합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상파 프로그램 광고 허용 시간 확대, 국민 66.8% 반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종편 채널A를 거느린 회사죠.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에 붙는 광고가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3일 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재단 산하연구센터가 지난 17에서 19일 사흘간이네요. 국민 1,03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벌인 결과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10% 이내로 한정된 광고 시간을 18% 이내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66.8%가 반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논란 속에 도입하려고 하는 광고 총량제의 핵심 쟁점이라고 하는군요. 또 특정 시간대 광고가 늘어나면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데 불편할 것이라는 응답도 78.1%로 광고 시간 증가에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광고 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TV에만 광고가 집중돼 종이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 다른 언론 매체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도 약 60%였다는 소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설문 문항을 이렇게 바꾸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종편 프로그램 광고 허용 시간 확대. 국민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 조사도 한번 해봐야 뭔가 좀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일종의 여론전을 벌이기 위한 지상파 기사였는데 프로그램 광고 허용 시간 확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네, 종편 채널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해봐야죠. 그렇죠. 여론조사의 함정은 많습니다. 자, 한겨레 기사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근대화 설계자, 강소국 키웠지만 개발 독재 그림자라는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에 대한 기사입니다.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 전 총리가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싱가포르 총리실은 어제 리 전 총리가 싱가포르 종합병원에서 새벽 3시 18분에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고 발표했죠. 향년 91세입니다. 리 전 총리는 지난달부터 폐렴으로 건강이 악화돼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고 하는군요. 자, 부유한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원형을 설계하고 만든 리콴유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논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현대 싱가포르를 탄생시키고 키웠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950년대 550달러였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요. 리콴유가 총리에서 물러난 1990년 5만 달러 수준으로 도약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선박 연료 적재량 기준으로 세계 1위의 항구이며 2014년 작년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세계 8위입니다. 무려 56,113달러죠. 관료들의 급여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부패를 철저히 처벌하는 정책 등을 펴면서 관료들의 부패가 드문 것으로 유명한 게 바로 싱가포르죠. 자, 이런 화려한 경제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적 유산을 두고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가 이룩한 싱가포르 모델을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으로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나 언론 자유를 억압했고요. 민주주의도 경시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청년 시절 싱가포르 등을 점령한 일본군의 선전활동 담당 부서에서 일한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서전 싱가포르 스토리에서 리콴유 전 총리는 3년 반 동안의 일본군 점령 시절은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정부의 절대적 필요성 그리고 권력이야말로 혁명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내가 점령 시절을 겪지 못했다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또 나는 언제나 마키아벨리가 옳다고 여겼다. 아무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군요. 오늘 조금 섬뜩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1994년 그와 김대중 전 대통령 사이에서 벌어진 아시아적 가치 논쟁 유명하죠. 리 전 총리는 당시 미국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와의 인터뷰에서 서구적 의미의 민주주의 개념은 동아시아에 적용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매체 기고를 통해서 아시아의 문화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뿌리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반박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예. 글쎄요. 어떤 면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좀 닮은 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닮지 않은 면도 있고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오프닝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부라는 거, 국무라는 거 이런 게 지금은 필요한 시대는 아니겠죠. 오로지 시스템이 필요할 뿐이겠습니다만 예.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하니 필요한 시절도요. 예. 가정에는 아버지 어머니도 잘 못 챙겨드리는데 네. 국부까지. 참고로요. 킹스맨이란 영화 인기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예. 500만 넘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인기가 많죠. 주인공 콜린 퍼스가 그 후계자로 지목한 그 청년한테 자기가 이루었던 업적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렛 대처에 대한 테러를 자기가 방지했다. 이랬더니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극 중에서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진 않았겠군요.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자, 한겨레 6면으로 가서 한 꼭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옥
고문치사 축소 알고도 덮었다고 확신이라는 제목의 누군가의 워딩 기사입니다. 누구의 워딩이냐면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주인공이죠. 박종철 씨의 형 박종부 씨의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새정치연합이란 당 자체가 언제라도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결기도 없고 전략도 없다. 박종부 씨의 말입니다. 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새정치연합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던 어제 오전 한참을 얘기하던 박종부 씨의 목소리가 이 대목에서 가늘게 떨렸다고 합니다. 기자가 만난 모양입니다. 박 씨는 28년 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 받고 숨진 서울대생 박종철 씨의 형입니다. 설명드렸다시피요. 자, 박종부 씨는 새정치연합에서 들려오는 청문회 불가피론에 대해서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제1야당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자, 문답이 있었군요. 야당 안에선 이제 청문회를 열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박종부 씨는 청문회를 열면 묻혔던 진실이 밝혀지나 이완구 총리 때도 받지 않나 그런 상황을 우려하는 거다. 새정치연합에 되묻겠다. 지금까지 청문회가 진실을 밝히는 장이 되어본 적이 있는가? 예. 박상옥 후보자가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 은폐에 가담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확신한다. 공개된 기록만 봐도 물적 증거만 없지 정황상으론 공범의 존재나 경찰 수뇌부의 은폐 의도를 알고도 덮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몰랐다면 그는 검사로서 무능했던 것이고 따라서 대법관 자격이 없다. 예,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 발목 잡기라는 여당과 보수 언론의 공격을 부담스러워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종부 씨는 보수 언론 탓하지 마라. 그 보수 언론들이 방법을 이미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나? 검찰 수사기록 요구해서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된다. 6,000페이지가 넘는다고 들었다. 정말 박상옥의 진실을 캐고 싶다면 그 기록을 다 들여다보고 박상옥 말대로 막내 검사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통과시켜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기사는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살펴봐야겠습니다. 한겨레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한 나흘 남았는데 공무원연금 대타협 물 건너가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어제까지도요. 여야는 공무원연금을 바라보는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서 시한 내 절충안 마련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양측 주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개편안의 핵심은요. 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겠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 재정 부담에는 연금 부족분을 정부가 채워주는 금액인 보전금과 사용주로서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인 부담금, 공무원이 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 등이 포함되죠. 새누리당 안은 재직 중인 공무원과 신규 채용 공무원의 연금 구조를 이원화해서 재직자의 연금 부담률을 현행 7%에서 향후 10%로 올리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훨씬 더 내게 하고요. 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25%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구조입니다. 요약하면 더 내고 덜 받는다 이 그렇습니다. 얘기죠. 바로 그 표현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자, 야당은 이에 맞서서 정부가 2016년 임용자부터 적용하려는 지급률 1.1%, 요 수준으로는 공무원연금이 반값 연금으로 전락해 노후 소득 보장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무원 집단과 정부 여당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득 대체율 5에서 60%선은 유지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따지자면은 현행 1.9%인 지급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새누리당과 견해차가 큽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 얘기가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2009년 임명된 공무원이 30년 뒤 연금을 받으면 148만 원을 받는데 새누리당 개편안대로 간다면 80여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절반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로 치면 나흘 남았습니다. 시한이.
예, 오늘은 이 기사까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상훈이었고요. 예, 김유진 PD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